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 경제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7월 2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월달은 39.7%를 기록하고 5월달은 45.6%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사상 첫 3천억 달러를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반도체는 두 달째 100억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뭐 1위가 여전히 반도체고요. 반도체 수출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서 저희는 그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해운 배를, 수출품을 실어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정부에서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또 노조도 기득권 노조만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생각에서 조금만 더 유연성 있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는데 힘입어서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정말 날개를 펼 수 있는데 정부의 그 반기업 정책과 친노조 정책, 강성 노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경을 30조 대 주경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수인자 효과는 의무이다 하는 지적들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그 주경의 내용을 대부분 다 보면은 현금 살포가 대부분입니다. 이 현금 살포는 재정 성수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정부 지출 중에서는 정부 투자 지출, 정부 소비 지출, 경상 이전이 있는데 대개 예컨대 한 100조 원 정도 지출하면은 얼마나 국민 소득이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 성수인데 정부가 예컨대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그런 정부 투자 지출은 한 90조 정도, 0.9 정도의 재정 성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소비출,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정부 소비출은 0.78%, 7 정도 나오고요. 가장 낮은 것이 경상 이전 지출입니다. 0.3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조 원을 투자해도 한 뭐 10조 원 정도, 잘해야 10조 원 정도 소득 증가의 효과밖에 없다. 내수인자 효과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거둬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년 선거를 앞둔 정부는 돈 풀기에만 여념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 빚은 2조만 찔끔 갚고 있다. 초과 실수는 31조인데 이걸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 풀기에만 여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총 337조 원이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아마도 금년에는 1000조 원대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00조 원대가 되면 2017년에 660조 정도니까 거의 350조가 넘는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이 빚을 누가 갚습니까? 바로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일자리도 없고 내 집 마련도 힘든 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이 빚까지 갚고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쏟아붓던 그리스는 2011년에 바로 재정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도 급전지가 추락하고 일자리는 완전 붕괴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해서 국가의 중요한
항구라든지 심지어는 문화유산까지도 내다파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코로나 위기가 끝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재정 위기로 갈 가능성을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추경을 2차 추경으로 두 번이나 편성해서 올해 정부 지출이 604조 7천억 원에 2차 주경까지 포함하면 이미 600조를 돌파해서 604조 7천억 원에 도달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00조 원이나 늘어났다. 2017년에 400조 원이었는데 정부 지출이 604조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기업은 규제하고 노조는 강성화 신도 정책을 지원하면서 그저 돈을 가지고 돈을 풀어서 재정을 200조 원이나 증가할 정도 정부 지출 증가시킬 정도 돈을 풀어서 지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 위기라고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돈 나눠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296만 명에는 35만 원 지급한다. 25만 원씩 지급하는 데다가 저소득층은 10만 원씩 더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4인 가구면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겠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4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선별 기준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뭐 선별 기준이 뭐 80%, 80.01, 한 100원 차이로 갈라지는데 지원금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에서 100만 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지금 엄청 크게 제기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그래 하더라도 1인 가구나 맞벌이의 역차별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급 없이 소상공인 영업 제한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하는데 최대 9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실 같은 경우에 300만 원, 900만 원 정도, 카페나 음식점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보상한다. 지금 벌써 아마 이런 보상들이 지금 몇 차례 지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그 몇 차례 지원받은 거 다 합하면은 상당하게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이제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어, 카드를 쓰면은 최대 30, 월 최대 10만 원까지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쓴 것의 10%를 캐시로 돌려준다. 그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쓴 카드보다 더 많이 쓴 경우에 10%인데 그것도 백화점이나 마트나 온라인 쇼핑은 또 안 되거든요. 요즘 뭐 비대면 시대라서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는데 백화점이나 마트나 비대면도 안 되고 오직 전통 가게에 가서 지난달에 예컨대 300만 원의 카드를 썼다 그러면 대부분 다 요즘 카드로 지출하거든요. 그것보다 많이 써서 예컨대 100만 원 더 많이 썼다 그러면 그것의 10% 10만 원을 캐시백을 해준다.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일자리 16만 4천 개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지역 상품권도 확대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지역 재정 보강이라는 말이 지역 재정 보강인데 지방 재정 교부금은 정부 중앙정부 예산에 중앙정부 세수의 21.7%인가를 고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세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방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경직된 법을 계속 고치지 않고 지방재정교부금 만들려는 이걸 고치면 또 이게 약간의 그 지방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파퓰리즘이죠. 학생 수는 주는데 돈은 계속 교부금 증가하다 보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개그맨들 불러가지고 시간당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강연을 시키는 이런 총극도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내였는데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돈만 풀어서 그냥 일자리를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생각은 안 하고 돈만 계속 풀어줍니다. 표만 생각하는 고무줄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공조가 필요한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당정은 계속 돈만 푸는 파퓰리즘에 치중하면서 정책 공조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쪽에서 델타 변이가 대확산을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틀째 700명대 후반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30일 날, 6월 30일 날 794명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어제 7월 1일에 76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대, 이 백신을 50대는 26일부터 모더나 접종을 하고 3040은 아스트라는 안 맞는다는 그런 세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근데 60에서 70세까지 초과 예약자들은 지금 이제 화이자를 맞는다. 그다음에 30세 미만도 화이자를 맞는다. 그다음에 60에서 70세까지 예약 취소 접종 연기자 등은 모더나를 맞는다. 뭐 이런 이제 세부 일정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주 50시간이 드디어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이미 벌써 재작년부터 시행되는데 어제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소기업에도 적용됐는데 시와 산업단지의 기업들은 아예 체념을 하고 1년 안에 신규 채용 꿈도 못 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다소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33,053달러를 34,534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은 2,1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소폭 약세장을 기록해서 비트코인은 3,940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은 249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제 업비트와 비스면서 알트코인의 무더기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원에서는 무더기 상장 폐지 계획이 없다는 코인원의 대표의 발언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이 내년 2월 달에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할 것을 이미 벌써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시험 사용하면서 철도 운임의 결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달에 상용하고 그걸 또 국제화시킨다는 그런 중국의 방침을 가지고 추진 중인데 비해서 미국은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CBDC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아날로그 화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고 중국은 기축통화이긴 하지만은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디지털 화폐에서는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축통화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해서 이미 기존 아날로그 통화 화폐에서 기축통화인 미국은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각축을 하면서 미국의 연준이 발행한 CBDC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잘못하면 지금 현재 승자가 오히려 문제에 직면하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주가는 어제 뭐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0.4% 오르고 하락하고 코스닥은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랩톤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게임의 쟁취하는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는 크랩톤이 결국은 상장 공모가를 당초 55만 원 7천 원에서 49만 8천 원을 조금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너무 까다롭게 되면서 예컨대 뭐 펀드를 판매하려면은 펀드를 펀드의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비대면 시대에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은행들이 펀드 판매가 석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금소법이 결국은 은행들의 펀드 판매를 3분의 1로 토막을 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7월 1일에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서 엄청난 뭐 여러 가지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팽창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글이 나왔는데 여기에 베팅을 해서 중국 펀드가 하루에 어제 하루 88억 원 유입되었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에 물론 투자자들은 뭐 돈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국이 2049년까지 어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2049년은 중국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데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중국몽 중국의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되는 것이 중국몽인데 이것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힘입어서 중국 펀드에 하루에만 88억 원이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올해 1조 원 정도 모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여름에 금년에 아마도 지금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전력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지금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 대정전이 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얼마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이거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력을 잘 배분하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 주가가 반짝반짝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왔고 미국에서도 어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올라간 데 비해서 나스닥은 또 0.1% 올라가는데 그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 7개를 판매해서 삼성바이오보다 7배 더 영업이익을 올린 SD바이오센서라는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진단 키트를 금년에 1분기에 1조 1791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 5,76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액 2,608억 원과 영업이익 743억 원에 비해서 약 한 7배 정도 크다.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는 진단키트 회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지수, OECD에서 발표한 한국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가 정신지수인데 이 기업가 정신지수는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수, 또 대기업체 비중, 법의 지배 지수 등등을 다 평가해서 했는데 한국이 27위에 그쳤다. 리투아니아보다도 낫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국 기업 활력 부문 27위고 대기업 수 비중이 33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하는 반기업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 제도 수준도 27위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전체적으로 경제 제도라든지 대기업의 수 혹은 활력 부분이 하위를 기록하면서 리투아니아보다도 낮은 27위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기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기업 환경 제도가 OECD 바닥을 헤매는 이 서글픈 현실. 지금 앞서 제가 보도한 좀 상반기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기업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면은 이것이 더 화랑이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부 반기업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핀테크 금융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카카오페이 자회사 KP 보험 서비스가 곧 출시되면서 SNS 기반의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험도 SNS 기반으로 빅테크 기업이죠. 카카오 빅테크 기업이 진출하면서 보험업계도 빅뱅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금 은행은 불효불급한 대출을 최소화하라라고 지시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뭐 정말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DSR의 족쇄에 이어서 은성수의 발언으로 7월부터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도 24%, 20%로 내리면서 지금 약 30만 명이 넘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대출을 쓰지 못하고 연평균 금리가 400%가 넘는 불법 사채로 빠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은행도 불효불급한 대출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이런 금융위원회 발언이 나오면서 제도권 대출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계부채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창업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혹은 생계자금이라든지 전월세 자금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가계대출을 하는 누가 대출을 받고 싶어서 대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개선하지 않으면서 계속 통계상으로 가계부채가 제도권에서 느는 것만 다수 관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법사채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임금이 금년에 1114만 원이나 인상된다고 하는데도 정년 연장까지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는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1만 명이 서울에서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정말 민주노총의 그 기득권, 기존 노조들의 기득권 확대 주장은 끝이 없습니다. 임금이 지금 많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속에서 임금이 1,100만 원이나 인상되는데도 더 많은 욕을 하기 위해서 1만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선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부터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하면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아서 자식이 잘 살아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당연하죠. 자식이, 더구나 한국의 부모들, 자식 사랑밖에 없는 한국의 부모들이 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다음에 본인은 정부에서 기초 생계비를 지급받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 말에 전력 수급이 비상 발령 가능성이 크다. 즉 블랙아웃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랙아웃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죠. 공장을 일단 스톱시켜야 되고 가정에도 단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탈원전으로 너무 탈원전 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불쾌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2019년에 9.7%에 된 것을 2023, 4년에 40%, 2050년에 60%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원전은 2017년에 19.3%였는데 2034년 1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실현한 2050년 6% 이하로 줄인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전기가 계속 부족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기를 북한을 통해 수입한다. 이런 발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멀쩡히 지원, 이렇게 전력 가뭄, 블랙아웃 선타가 오는데 멀쩡히 지원은 신한으로 1년째 낮잠 자고 있다.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정전 가능성도 원전 8기를 가동 중단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에너지 전문가에는 이제 저탄소 세상에서는 원자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탈원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태양광을 깔아서 탄소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무리수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마가 오기 때문에 3비달에 태양광에 922곳이 경기 위태롭다 하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설 90%가
구조 점검 없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은 산사태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가 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해 어민들은 무리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는 시위를 바다에서 하고 있다. 그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 2년 전에 일본과의 일본의 그 징용공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을 매각해서 주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한국과 일본은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중요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한 검사를 좀 덜 깐깐하게 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한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한국의 소재 부품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어, 다소 낮아졌습니다. 17.8%, 14.6%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아직 관계 개선 없이는 데일리스크가 계속되고 그만큼 이 소재 부품 장비는 국내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랫동안의 그 경험과 연구 실적이 축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설이 어려운 것이라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데일리스크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고 한국은 불매운동을 하면서 무역도 교류도 관광도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과도한 평가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출 선을 다변화시켜야 되는 마당 일본마저도 이렇게 안,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안 되면서 한국의 출구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친정부 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정도에 걸쳐서 10년간의 국가 기본 교육 계획을 세우는 기관인 위원회인데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정부의 마지막 해에 이것을 교육 정책에 관한 대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야권이 반대했습니다만은 거대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호주의 훈련에 참여를 하겠는데 한미훈련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자유권 내독 대표의 포럼이 실렸군요. 그런 가운데 어제 광복회장은 이것도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또 이런 발언을 하는 광복회장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어제 메가드는 한국인을 개무시했다. 또 이런 또 주장도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조차도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교육청은 교실에 걸려있던 태극기도 친일 잔재라면서 철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정말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여러 군데에서 좌파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교육계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태극기를 친일 잔재라고 철거하라고 한다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요즘 정치가 저쪽에서는 최재형 정감사원장은 고민할 시간을 달라. 복당 문제가 문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준석은 당 원로의 입당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황교안과 윤희숙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대선의 주자들은 지난 4년 실패해서 배우게 된다. MZ세대가 쏘아올린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에 행사를 거창하게 거행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부속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